1994년 9월 3일 밤입니다. 성남의 오래된 단독주택 거실에서는 낡은 선풍기가 느릿하게 돌아가고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섞인 가요가 흐르고 있었지요. 아버지 박진수, 45살. 그는 식탁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먼저 들어간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방으로 향했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이상하게도 어떤 소리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는 스위치 소리도 없었고 침대에 스프링이 눌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몇 분 뒤 어머니가 문틈을 조심스레 들여다본 순간 방 안은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아버지가 신고 다니던 구두와 운동화도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복도 한쪽에는 슬리퍼 한 짝이 방향을 잃은 채 엉뚱한 곳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그저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이 되었지요. 실종 신고를 해도 찾아낼 만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적만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마치 누군가가 애초부터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히 멈춰 있는 밤이었습니다. 1994년 9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평소라면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 날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그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지요. 새벽부터 각자 방 안에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러나 무엇을 기다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아침이었지요.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 밤새 남편의 방 문을 여러 번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불이 꺼진 어둠만 남아 있었지요. 침대 위 이불은 그대로였고 출근 때 입던 정장도 벽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 어젯밤의 시간을 멈춰놓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만 지키고 있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화장실, 베란다, 작은 창고까지 집 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지만 그 손끝에는 미묘하게 떨림이 스며 있었지요. 익숙한 반복 동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과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며 어머니는 또다시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올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죠. 급한 일이 있었어. 평소처럼 그렇게 말하며 구두를 벗을 것만 같았지만 현관은 고요했고 남편의 구두는 어젯밤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7시가 조금 넘자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22살, 대학교 3학년인 그는 방학이라 집에 있었지만 오늘은 일찍 눈이 떠졌지요. 정확히 말하면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순간부터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지요. 응, 일어났구나. 그 말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힘이 빠진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소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그녀는 토요일 보충 수업 때문에 교복을 입고 있었지요. 평소라면 아침을 투덜거리며 건너뛰곤 했지만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는 세 사람 앞에 그릇을 놓다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자리까지 밥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춰 서더니 그 그릇을 천천히 치워버렸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식탁 위로 조용한 무게를 떨어뜨렸지요. 먹자. 그 말 이후 식탁에는 짧지만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젓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 나는 작은 소리조차 오늘만큼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국그릇을 드는 소리, 밥 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평소에는 배경처럼 흩어지는 소음이었지만 오늘은 하나하나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지요. 그만큼 이 집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가 신문을 펼치며 가끔씩 기사를 읽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장을 보러 갈 계획을 말했고 소희는 학교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곤 했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계속 아버지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너머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밤새 몰래 돌아와 지금 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근거 없는 기대가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밤새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식탁 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성적 때문에 아버지와 나눈 짧은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둘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생겼지요. 그 기억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평소 30분은 걸리던 식사가 당황스러울 만큼 빨리 끝났지요. 식사를 마친 어머니는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이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조차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지요. 도윤은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지요. 소희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던 순간 어젯밤 그대로 놓인 아버지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슬리퍼 한 짝, 복도 중간에서 방향을 잃은 채 기묘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누군가 급히 걸음을 돌린 뒤 그곳에 그대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녀올게요. 소희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응, 조심히 가. 어머니의 대답도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하게 깨어진 울림이 느껴졌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고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TV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소리조차 이 집의 공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역시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다는 것을요. 어제까지와 오늘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서로 말없이 느끼고 있었지요.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이 집에는 주말의 여유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집 안을 채워가고 있었지요. 1994년 9월 5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어머니와 도윤 그리고 소희 세 사람은 성남 중원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지요. 버스는 비교적 한산했고 창밖으로는 일요일 아침의 평온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들, 교회로 향하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며 웃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범함은 버스 안 세 사람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서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시멘트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을 들어서는 순간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지요. 민원실로 향하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벽에는 여러 종류의 범죄 예방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세 사람은 그 사이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는 중년의 경찰관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창구 앞으로 다가갔지요. 저 실종 신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상황을 판단하는 듯한 시선이었지요. 언제 실종되셨습니까? 그저께 9월 3일 밤입니다. 이틀 전이군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남편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실종자 신고서를 꺼내 파란색 볼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작성해 주시고 신분증 가져오셨습니까? 어머니는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고 경찰관은 이를 확인한 뒤 전화기로 짧은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은 말했지요. 형사계 김 형사님이 잠시 후 오실 겁니다.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 세 사람은 복도 옆 낡은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다른 민원인들이 앉아 있었지요. 교통사고 신고를 하러 온 듯한 부부, 상담을 기다리는 젊은 남자,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무렵 반팔 와이셔츠를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과 짧게 몇 마디를 나누더니 세 사람에게 다가왔지요. 박진수 씨 가족분들이십니까? 저는 형사계 김철수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세 사람은 형사를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김 형사는 의자를 권한 뒤 노트와 펜을 꺼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실종되셨는지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9월 3일 밤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던 순간, 잠시 후 방을 확인했을 때 아무도 없었던 점, 창문이 닫혀 있었고 신발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말하려 했죠. 그러나 설명하면 할수록 자신의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김 형사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뤄본 사람만이 갖는 중립적인 표정이었지요. 집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문이 부서졌다거나 싸운 흔적이라든지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평소 어떤 분이셨습니까? 직장은 어디셨고 생활 패턴은 어땠습니까?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15년째 중소기업 격리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고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특별히 어울리는 친구도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했지요. 김 형사는 어머니의 말 한 줄 한 줄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최근 고민이 있으셨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경제적인 문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은 없으셨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크게 싸운 적은 없었지만 가깝다고 말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같은 공간에서 서로에게 말을 아끼며 지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김 형사는 이번엔 도윤과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은 아버지와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요. 소희는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말했지요. 저도 비슷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형사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자주 가시던 장소가 있었습니까? 술집이라든지 단골 가게라든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직장과 집만 다니셨어요. 당일의 행동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지요. 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했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았으며 특별한 전화도 없었고 외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요. 김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박진수 씨가 스스로 집을 떠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여자가 있다든지 빚이 있다든지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은요.
형사는 메모를 마친 뒤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어머니는 모두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은 가져오셨습니까? 어머니는 지갑에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지요. 김 형사는 사진을 들여다보고 복사해 사용해도 되겠냐고 묻고는 조용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실종 사건은 대부분 며칠 내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오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그 말은 조심스러운 희망 같은 말이었지만 확신이 담겨 있지는 않았지요.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일요일 오전의 거리는 평화롭게 보였지만 그 평화는 이 가족에게 닿지 않았지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어머니는 김 형사가 했던 질문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갈등, 떠날 이유.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지요. 말없이 지나간 저녁들, 늘 조용했던 식탁,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 같은 것들은 어떤 질문으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게 전한 것은 기록할 수 있는 사실들이었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능한 말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들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들이었지요. 버스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서 건물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남편의 소식이 오기를,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결과가 오기를, 혹은 아무 소식도 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지요. 경찰서를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난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벌써 닷새째 되는 날이었지요. 김 형사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전화기 앞을 지나가며 혹시 전화벨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발신음을 확인한 뒤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는 일을 반복했지요. 겉으로 보이는 집 안의 일상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했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소희는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고 도윤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익숙한 일상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느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밤, 어머니는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악몽을 꾼 것도 아니었고 무슨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유 없이 깨어난 것이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들리던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도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를 확인하니 3시 10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 밖 골목길을 바라보았지요. 가로등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걷고 있었고 풍경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어긋나 있다는 감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복도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틈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그림자가 움직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지요. 어머니는 숨을 멈추고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온도가 손에 전해졌지요. 천천히 문을 열자 방 안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모든 것이 변화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그 방에 있었다가 바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느껴졌지요. 어머니는 방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커튼도 전날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 달력은 여전히 9월 3일에서 멈춰 있었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잠들지 못했지요. 이런 일은 다음 날 밤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어머니는 비슷한 시간에 계속 깨어났습니다. 매번 똑같은 느낌이 찾아왔지요. 집 안 어딘가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 존재를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기척. 어머니는 그것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도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9월 7일 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시각은 10시쯤이었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움직이다가 멈춘 것 같은 기운이 집 안에 남아 있었지요. 엄마, 그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자 거실은 어두웠고 TV도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어머니는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도윤의 질문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그렇다. 도윤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너머에서 묘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소리도 없고 모습도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엄마, 혹시... 도윤은 하고 싶은 말을 찾지 못한 채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긴 침묵이 흘렀지요.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만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자거라.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지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계속 따라붙었지요. 물론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은 기류가 있었고 거실 소파의 쿠션이나 부엌 식탁 앞 의자의 위치도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소희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현관의 슬리퍼였습니다. 아버지가 신던 갈색 슬리퍼 한 짝은 실종 첫날부터 복도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어머니도 도윤도 그 슬리퍼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기에 있어야 하는 물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9월 9일 금요일 학교에서 돌아온 소희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슬리퍼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왼쪽 벽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복도 안쪽을 향하도록 미세하게 이동해 있었지요. 각도도 분명 달랐습니다. 소희는 잠시 그 슬리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움직였을까? 어머니나 도윤이 실수로 건드렸을까? 하지만 이 집은 창문을 닫은 채 외풍이 없었고 가족들 역시 그 슬리퍼를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복도 슬리퍼 만졌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소희는 그 슬리퍼의 위치를 매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그 방향과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날은 몇 센티미터 움직여 있었고, 어떤 날은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스쳐 지나가며 그대로 두고 간 것 같은 모습이었지요. 소희는 그 생각만 하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 안의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 리모컨의 위치, 부엌, 싱크대 위 수세미 방향, 화장실 수건이 놓인 모양까지 아주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지요. 하지만 그 변화가 의도적인지 혹은 가족 중 누군가의 습관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9월 10일 토요일 저녁, 가족은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드라마를 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오늘은 모두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드라마가 끝나고 광고가 나오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집이 좀 이상하지 않니? 도윤과 소희는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지요. 뭐랄까, 공기가 달라. 예전이랑. 도윤은 대답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희 역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누구도 명확히 설명할 순 없었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가 보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TV 화면을 바라보았고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요. 그것이 아버지의 흔적인지, 아버지 부재가 만들어낸 틈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이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지요. 밤이 깊어가며 각자의 방에서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놓인 슬리퍼만 희미한 달빛 아래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도 세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9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아버지가 사라진 지 어느덧 2주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그 소식은 새로운 단서라기보다는 그저 상황을 정리하는 말에 가까웠지요.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을 모두 만났지만 특별한 정보는 없다고 했습니다. 통장 거래도 없고 신용카드 사용도 없으며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지도 어디에서도 그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형사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손에 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지만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만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소라면 간단한 상차림이었지만 요즘의 어머니에게는 이조차 큰 힘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 넷이 아닌 셋의 그릇만 놓여있는 식탁이었지요. 식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소희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식탁에 작은 온기가 돌았을 텐데 지금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으며 자꾸만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2주가 넘었는데 집은 예전보다 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조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존재는 느껴졌지요. 출근하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가끔 목을 가다듬는 작은 기척들, 그런 미세한 소리들이 이 집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는 불안과 슬픔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때때로 해방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스스로를 잔인하다고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없는 집은 어느 면에서는 더 편했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조심스럽게 숨을 고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는 언제나 묵직한 압력처럼 집 안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유는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도유나, 어머니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들었지요. 응? 요즘 잠은 잘 자니? 네,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윤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도 아이들에게 깊이 묻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묻고 나면 듣고 싶지 않은 답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실제로 도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벽 뒤, 천장 위, 바닥 아래,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도윤은 꿈속에서 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손을 뻗을 때마다 그 모습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만 아버지 방 문이 신경 쓰였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단순한 모습인데도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며칠 전 용기를 내어 아버지 방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해볼까 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옷, 책, 안경, 시계,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처럼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달력은 9월 3일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볼펜, 메모지, 명함들 모두 일상적인 물건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그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걸까? 도윤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딘가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희 역시 자신만의 복잡한 감정에 얽혀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온 날, 아버지가 조용히 실망한 표정을 지었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희는 그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라고 날카롭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자리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쳤고 그러다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대화를 되감을 수도 사과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그녀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저릿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소희는 요즘 학교에서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셋 모두 거의 먹지 못했지만 더 이상 식탁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머니는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고 도윤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는 창밖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9월 중순의 하늘은 이미 선선했고 곧 추석이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첫 명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떠올리자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왔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어머니는 소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고 눈가의 그늘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소희야, 응?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해. 네. 하지만 소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화면 속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집 안의 무거운 공기를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은 서로를 더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말해야 할 것 같았고 말을 하면 참아온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복도를 스칠 때에도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이처럼 가족의 대화를 줄이고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멀어지는 과정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지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갇혀있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집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다른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밤이었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가족 사이의 균열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후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급히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형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았지요. 박진수 씨 부인이시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경찰서로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소식일지 혹은 듣기 두려운 소식일지 그 어떤 것도 짐작할 수 없었지요. 찾으신 건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몇 가지 사항.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어머니와 도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학교가 있어 동행하지 못했지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손잡이를 계속 만지작거렸고 도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형사계 사무실로 안내되자 김 형사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다가 두 사람을 보고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들은 작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형사는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수사를 진행하면서 박진수 씨의 최근 몇 개월 동선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김 형사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어머니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보시면 매월 중순경에 일정 금액이 인출됩니다. 15만 원, 20만 원. 날짜와 금액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6월 15일, 7월 18일, 8월 12일.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간 돈. 그녀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는 다른 통장이 있었고 남편은 개인적으로 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남편이 돈 관리를 따로 했는지도 몰랐어요.
김 형사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회사 근태 기록이었습니다. 보시면 6월부터 8월까지 한 달에 두세 번씩 반차나 조퇴가 있습니다. 사유는 모두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조퇴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6시 무렵 퇴근해 곧장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 형사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수원 지역 지도였습니다. 그 위에는 빨간 펜으로 여러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지요. 박진수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수원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통구 일대를 자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원이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도윤 역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확한 목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회사 동료 한 분이 지난 7월 수원역 근처에서 박진수 씨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원, 남편에게 그곳은 단 한 번도 이야기된 적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한 건가요?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 표정은 조심스러움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 미묘한 얼굴이었지요. 혹시 박진수 씨가 사업을 따로 하셨다거나 부업을 하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다른 가족이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 말은 돌처럼 무겁게 어머니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실종 사건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는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알고 있는 수원 쪽 관련 인연이 있으신가요? 친척이나 지인이라든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20해를 함께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수원이라는 장소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수 씨 개인 물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메모, 주소록, 명함, 어떤 작은 단서라도 도움이 됩니다. 면담은 30분가량 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어머니는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삶 중 그녀가 알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지요. 경찰서를 나설 때 어머니의 다리는 풀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한참 후에야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9월의 하늘이 그녀의 눈에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몰랐나 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0해를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나는 하나도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저녁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소희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아빠가 다른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하네.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와 도윤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책상 위 서류들을 뒤지며 단서를 찾았지만 수원과 관련된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오래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바탕이 바랜 낡은 수첩이었지요. 그 안에는 페이지가 거의 다 뜯겨 있었고 남아있는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페이지에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718 15만, 812 20만, 은행 거래 내역서에 있던 그 날짜와 동일한 기록이었지요. 그러나 그 외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왜 기록했는지, 누구를 위해 사용됐는지, 그 어떤 설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작은 수첩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지만 그 흔적은 어떤 설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낼 뿐이었지요. 아버지는 사라지기 전부터 이미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족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죠. 9월 23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20날이 되는 날이었지요.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도 더 깊은 정적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수원, 감춰진 행적, 알 수 없는 돈의 흐름, 그 모든 것이 가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거의 음식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윤과 소희 역시 젓가락만 움직일 뿐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식탁 위에는 가족의 숨소리만 얇게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소희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루기 바빴던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뭐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스스로를 붙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부엌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서는 금요일 밤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TV의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는 이 집의 침묵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뿐이었지요. 설거지를 마친 소희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도윤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둘 다 TV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위 손을 조용히 모은 채 내려다보고 있었고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소희도 조용히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셋은 나란히 있었지만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이의 공기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고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있을 건가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요. 무슨 말이니? 아빠를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건지, 혹은 차라리 확실한 소식을 기다리는 건지조차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을 잃은 채 흘러나왔습니다. 수사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사님도 별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냥 스스로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녀도 점점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원의 흔적, 정기적인 부재, 알 수 없는 현금 인출.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된 움직임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입에 담기에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어디 있는지, 돌아올 건지도. 소희는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간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깨뜨리는 작은 균열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싫어했나요? 그 질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소희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20날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을 조용히 쏟아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은 절대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그러자 소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그때 아빠한테 심하게 말했어요. 성적표 받아온 날. 아빠 표정이 너무 실망한 것 같았는데 저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gently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평범한 말다툼이었어. 모든 가족이 하는 말다툼이지요. 그게 아빠를 떠나게 만든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자신도 그 말에 온전히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말다툼, 작은 실망,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 남편을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말로 꺼낼 수는 없었지요. 소파 끝에 앉아있던 도윤도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힘들지? 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그제야 손을 내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를 실망시킨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아빠는 항상 저한테 기대가 많으셨잖아요. 좋은 직장, 안정된 삶.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제가 결국 아빠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거요. 그 말은 그동안 도윤의 마음을 짓눌러온 짐이 드디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애써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들어.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떠난 건 그 사람 자신의 선택이지요. 아이들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집을 떠나는 사람은 없어. 그건 어른의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해. 소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요? 아빠가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지요. 20해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또 다른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의 존재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사람 마음을 오래전부터 몰랐던 것 같아. 그녀는 두 손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어.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건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 말을 이어가는 내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수원에 갔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저 익숙함 속에 서로를 보지 않고 살았던 거지요.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TV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지요. 어머니는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괜찮지 않아. 화도 나고 슬프고 무섭기도 해. 그 사람이 돌아오면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동시에 그녀는 다음 말을 입술에서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시에 뭐예요? 어머니는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동시에 조금은 편하기도 해. 그 말은 어떤 울음보다 더 날카롭게 두 아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 없이 사는 게 생각보다 덜 힘들어. 눈치 볼 일도 없고 숨죽일 일도 없고 근데 이런 생각하는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계속 자책했어.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원래 그렇게 따뜻한 집은 아니었잖아요. 아빠는 거의 말이 없으셨고, 우리도 서로 깊은 얘기 잘 안 했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도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인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희 아빠랑도 너희들이랑도.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빠도, 엄마도, 저희도 다들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죠.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지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마주한 뒤의 침묵이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조금은 덜 막힌 공기 속에 세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바람은 차가웠고 이제 곧 10월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맞는 첫 가을이지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아빠가 돌아오든 안 오든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해. 그날 밤 세 사람은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운 빠진 목소리와 무거운 발걸음이 집 안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정확한 언어로 들을 수 있었지요. 그 사실만으로 아주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지요. 추석 연휴가 다가왔지만 가족은 올해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실종됐다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진수가 왜 사라져?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어? 네,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한 달이나 됐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걸까? 아니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걸까?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추석이 지나면 올라오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지요. 추석 당일 집 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례상을 준비하고 친척들이 모여 북적였을 텐데 올해는 세 사람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단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나물, 전, 그리고 아버지 자리에도 그릇을 놓았습니다.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니 그저 자리를 비운 것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절을 올리는 동안 세 사람 모두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과연 살아있는 걸까? 어디선가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어디에도 없는 걸까? 10월 중순, 김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그 소식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원 쪽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는데 특이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등기도 확인했지만 박진수 씨 명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계속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수사에 진전이 어렵습니다. 사건 사고 기록이 없고 병원 입원 기록도 없고 금융 거래도
전혀 없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미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은 실종으로 계속 기록됩니다. 관련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으려면 실종된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생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년. 어머니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남편의 생사조차 모르는 이 상태로 5년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찾을 수 없고 가족도 확인할 증거가 없고 남편 역시 어떤 흔적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뿐이었지요. 10월 말 아버지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넘게 무단결근 상태라 인사 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를 찾아가 남편의 실종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종이라.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네, 이미 했습니다. 실종 신고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나요? 그게 있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 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박진수 씨를 장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은 정리됐고 사물함도 비워졌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지요. 어머니는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해의 직장 생활이 이처럼 조용히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11월이 되어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하자 집 안 공기도 함께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연탄을 갈고 이불을 꺼내며 지난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연탄을 나르고 보일러를 점검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웃들도 점차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집을 나갔다더라. 실종이라던데? 아유,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냐? 어머니는 마트에 가는 길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의 눈빛, 호기심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지요. 어머니는 점점 외출을 줄였습니다. 소희도 학교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희야, 집에 무슨 일 있니? 소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셨어요. 선생님은 놀라며 위로했지만 그 후로 소희를 바라보는 눈빛은 조심스러운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소희는 점점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도유는 아버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 사정이 좀 있다고만 말했죠. 도유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동네를 혼자 걸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순,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옷을 박스에 넣고 서류를 정리하며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도윤과 소희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정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옷장에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일단 놔두자. 나중에 생각하자. 모든 걸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주 작은 가능성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11월 말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석 달. 경찰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회사에서도 그의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남은 건 어디에도 없는 사람을 기록 속에서만 생존으로 표기하는 절차뿐이었지요. 흔적이 아닌 흔적의 부재. 그것이 이 실종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지막 신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메모도, 편지도, 마지막 통화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집 안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거실, 부엌, 복도. 전에는 들린 듯한 기척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놓여있던 그 슬리퍼 한 짝도 얼마 전 어머니가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 흔적을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12월 초, 첫눈이 녹고 두 번째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겨울은 깊어갔고 가족은 서서히 아버지 없는 일상에 적응해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세 개의 그릇만 놓였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조용히 둘러앉았고 밤이 되면 세 개의 방에만 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늘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지요. 어머니는 혹시 남편의 편지가 와 있을까? 우편함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는 건 청구서와 광고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혹시 아버지가 집에 와 있을까? 문을 여는 순간을 상상했지만 집은 항상 조용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비어 있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경찰 서류에 남은 미제 실종 사건, 회사 인사 기록에 남은 무단결근 해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여전히 표기된 배우자라는 글자. 그는 어디에도 없지만 기록 속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지요. 12월 중순, 어머니는 통장 정리를 하다 남편 명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잔액은 1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9월 3일 이후 거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통장을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돌아온다면 그때 돌려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편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결론 없는 실종. 그리고 남은 것은 비어있는 기록들 뿐이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고, 마무리할 수도 없는 끝. 그 공백이야말로 가족을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흔드는 가장 큰 무게였지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1994년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실종은 차가운 기록 속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방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서 검은색 표지의 작은 수첩 하나가 다시 손에 잡혔습니다. 며칠 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왠지 마음이 끌려 또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수첩의 대부분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남은 페이지도 몇 장뿐이었지요. 날짜와 금액이 적힌 단순한 기록들을 넘기던 어머니의 손이 어느 순간 꾹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단 한 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 8월 30일. 아버지가 사라지기 나흘 전의 날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습니다. 집에 있었다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은유였을까요? 아니면 실제 상황을 적어놓은 기록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거 좀 봐라. 도윤과 소희도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수첩보다, 문장보다 그 한 줄이 남기는 서늘함이 거실 전체를 잠식하고 있었지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날 그는 정말 집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조용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스쳐 지나간 작은 의문들이
서서히 한 줄의 실루엣처럼 이어졌습니다. 복도에 어색하게 놓였던 슬리퍼 한 짝, 문틈에서 느껴지던 알 수 없는 정적, 새벽마다 스쳐 지나가던 기류, 그리고 설명되지 않던 공기의 무게까지. 아버지가 사라진 것은 그날 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더 이전의 어느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미 가족의 시야 너머로 밀려나 있던 시간들.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이 흐려지고 방 안에 있어도 존재감이 옅어져 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이미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유보다 더 설명되지 않는 사실은 그의 부재가 아니라 떠나기 전부터 계속되어 온 보이지 않는 존재로의 변해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은 지붕과 골목을 덮으며 모든 흔적을 지워가는 듯했습니다. 기억도, 후회도, 그리고 존재의 증거마저 희미하게 덮어버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1994년의 겨울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조용히 견뎌내는 일이지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질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